자,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분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대화 시간. 오늘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겸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려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작년에 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네. 이 책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액티브 ETF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환율 오적으로 지목을 당하면서 제가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니 뭐 그 퇴직연금으로 ETF 사고 미국 주식 사는 이제 개인들이 작년에 환율 오적 좀 취급을 받았으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불온서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2026년은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면 저는 국장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작년에 증시 이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필요한데 저는 뭐 주가가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증가하니까는 그거에 비례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정통 제도권에 있으면서 기관 투자자를 상대하다가 이제는 더 많은 그냥 개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대중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재미없는 얘기 말고 이제 좀 사파를 섞어야 되는데 원래 주식쟁이들이 그 사파를 섞는 걸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사파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주식시장 50년의 역사는 이제 3번의 강세장과 나머지 40년의 횡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의 장세장은 86, 89년이라고 가장 유명한 강세장. 근데 이때는 이제 86년, 89년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군부 독재 마무리 짓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게 결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이상하게 들으시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증시가 소위 대상승을 했는데 마두로 체포되면서 이제 100% 이상 새해에만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저희 86, 89년에 코스피가 130에서 1000으로 8배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가 8배가 뜨려면은 뭐 매크로 지표 좋고 이런 걸 넘어가지고 이제 근본적으로 체력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네. 그 체력이 달라지는 거가 아까 이익과 멀티플이라고 했는데 그 멀티플은 결국 시스템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클에 매크로도 좋다 보니까 이익도 좋아지면서 멀티플도 좋아져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런 성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중진국 된 겁니다. 네, 중진국이 됐고 그리고 88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네. 주식 부동산 다 호황이었고요. 자, 두 번째 호황은 그 이후로 언제 찾아왔냐면 0407년에 찾아왔죠. 0407년에 찾아왔는데 차화정 뭐 이럴 때? 네, 그때 최하정 씨가 너무 인기여서 차화정이라는 이름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이야 현대차가 좀 로봇 묻었지만 작년까지 현대차는 가장 저조한 주식이었는데 네. 근데 2004년, 2007년 현대차, 기아차는 다 열답을 났던. 그러니까 기아차는 진짜 열답을 났거든요. 7,000원이 7만 원 갔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차화정이 좋았던 이유는 그 당시 현대차는 성장주여서 그런 거가 있긴 한데 왜 그렇게 성장했냐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04년, 07년의 그 랠리는 우리 한국 증시가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의 제1 밸류체인이 되는 과정이었죠. 중국이란 나라가 그 나라도 여러 이제 성장 경로가 있었지만은 중국이 소위 G2로 올라가는 그 업사이클에 네, 저희의 손을 딱 잡으니까 저희도 같이 이제 끌려가면서 그쪽 밸류체인 싹 다 좋아져가지고 중국 밸류체인은 다 사이클 산업들인데 뭐 화학, 정유, 철강, 조선 이런 사이클 산업들이 그때 다 이제 비례해서 뿜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때 1000에서 2000 간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130에서 1000 간 게 86, 89년이고 1000으로 계속 횡보. 1000에서 2000으로 간 게 07년입니다. 그리고 08년 뭐 500으로 빠졌지만 결국 저희가 2000까지는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 17년간 2000에서 2400 그랬었죠 또. 그러니까 1년에 한 0.2%씩 온 겁니다. 1년에 0.2%씩 온 거고. 근데 작년부터 이제 업사이클이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업사이클은 한 28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사이클은 뭘로 규정을 해야 되냐? 그냥 단순히 지금이 증익 사이클이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증익이 끝나는 순간 증시 강세는 끝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 증익 사이클 레벨이 아니고 이제 한국이 미국 밸류체인 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이 중국 밸류체인 되던 사이클이 0407년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미국의 밸류체인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이클은 한국 증시의 밸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좋아지는 기업도 미국 밸류체인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다 IT, 테크, 바이오텍 같은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런 산업들이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완전 제1 밸류체인 국가로 이제 재지정 받으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업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아니면 최 박사님 머릿속에 네, 최 박사 머릿속에 있는 얘기라고. 감탄하고 있다 정말. 부동산 박사가 왜 주식을 이렇게 잘해? 전 원래 주식을 잘하니까. 근데 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 나 처음 들었어요 정말. 아니 그럼요. 처음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 저도 여기 리포트 매일 읽지만 이런 얘기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심지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쟁이는 원래 약간 사파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사파 기질이 있는 주식쟁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여기에 저는 하나의 더 양념 그를 덧붙이고 싶은데 대만의 지위도 저희가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만의 지위는 원래 뭐였는데요? 미국의 제일 IT 밸류체인 국가이죠. 대만이. 그랬었죠. 네, 소름 돋죠? 네, 대만이 미국의 제일 밸류체인 국가였지만은 이거 저건 중국 땅 된다고 보고 그렇죠. 28년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28년까지 그 지위를 우리가 흡수하면서 미국의 제일 밸류체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한국 증시가. 9천. 그래서 끝이 없는 위가 이제 열려 있는데 그래서 위를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와우. 업사이클에 놓여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 근거는 작년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한국 환율이 엔화랑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원화는 원래 중국 위안이 프락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안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밸류체인 국가니까 중국 위안이랑 같이 가야 되지만은 작년엔 엔화랑 같이 갔는데 일본이 중국 밸류체인 국가입니까? 미국 관련 국가입니까? 미국 관련 국가이죠. 근데 저희는 미국이랑 금리, 환율 똑같이 움직였다 이 말이죠. 일본이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작년 한 5월, 7월쯤에 위화감이 좀 생겼는데 이야. 왜 우리나라 환율이 엔화랑 똑같이 움직이냐? 그리고 하여튼 막 그런 위화감이 생기다가 이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나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주식 50년 역사에서 세 번째 찾아온 정말 거대한 이제 사이클이구나. 왜냐면 저는 04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때 중국 밸류체인 관련한 사이클 산업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봤잖아요. 그냥 막 해운주들 막 30배씩 뜨고 50배씩 뜨고 막 이런 걸 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 사이클 산업이었어가지고 네.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미국 밸류체인이라면 이건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와우.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준은 PBR에서 이제 PER 밸류로 바뀌어야 되고 PER 밸류로 바뀌는 그 과정일 때 원래 모든 주식이 PBR에서 PER 될 때 주가가 가장 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위가 이제 완전 뻥 뚫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냥 어느 날 딱 이게 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이제 그 어느 날 드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 사파의 양념이 묻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설득이 되었다면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좀 합쳐졌기 때문이죠. 오케이. 예,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한국이 하나의 중국 얘기하면서 중국이랑 잘 만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국이랑 이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미국 밸류체인이 될 거고. 그잖아요. 중국 밸류체인 있을 때 싸웠어요. 그럼 괜히?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한국이 중국 밸류체인인 상태일 때 그 2016년에 사드 맞으면서 네. 증시 이제 대폭락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양강과 그 이제 소위 직영학적인 그런 생태계에서는 네. 어쨌든 군사적인 긴장감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지 그 군사적인 무기를 갖고 오면서 그런 기능을 저희한테 부여한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요즘에 일본이 하는 행보를 보면은 일본이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소위
소위 이제 선수가 되어줘가지고 중국과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놔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냥 일본이 그냥 좀 나서서 좀 해주네. 그럼 저희는 그냥 미국의 제조업 밸류체인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나 경제적으로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을 만나서 뭐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며 그냥 사실상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도 없는데 약간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전 부동산 빼고 다 이제 초호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 제가 0407년에 주식을 안 했던 사람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장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을 시장에서 뭐라 불렀냐면은 그냥 순환 박스권 장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인데 박스권으로 성장 못하는 장세라고 부른 건데요. 근데 미국 밸류체인이 된다면 저희는 시클리컬 없어지고 성장 시장이 되면서 영구 성장하는 미국이나 일본 증시 같은 그런 포맷을 갖게 될 거고, 근데 그 가는 경로에 여기서 제도적으로 밸류업이라는 그런 절차, 프로그램 등등까지 얹혀서 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거대한 그런 이제 부의 이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어떤 거가? 당연히 IT 밸류체인이 그 미국의 그 메가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의 거의 주춧돌과 같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저희 밸류체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무조건 포함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전기 전자 관련 유관 산업들이 다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만에 있는 산업들 다 한국으로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였지 그게? 신경을 안 쓰고 TSMC 살아서. 같은 거, TSMC 같은 파운드리. 한국에는 뭐 이제 삼성전자 하나 있거나 아니면 동부 하이텍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아까 사파 양념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TSMC를 아직 못 따라가는 거는 맞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을 2, 3년에 걸쳐서 특히 작년 6월에 보면은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A16 칩을 삼성 팹에다가 준다고 했을 때 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랑 가장 친한 그 기업가인데 이제 제일 잘하는데 안 주고 그렇지. 삼성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안보적인 게 다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봤을 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여수를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IT 밸류체인이 한국에서 가장 좋고 여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 등등을 뭐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 섹터조차도 저희가 다 제조업 밸류체인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더 공고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력산업 인프라, 전력 인프라, 방산 인프라.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미국의 OEM ODM, 제1 OEM ODM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OEM ODM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OEM ODM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대만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 등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네. 그동안에 아니면 중국이요, 대만이 하고 있는 시장을 저희가 일부 흡수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 있는 전기전자 산업이랑 우리랑 겹치는 게 있다면 그게 저희 쪽이 좀 더 그로스가 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예 분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변변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죠. 대만의 전기전자 관련한 산업의 데이터들은 월 단위로 보고가 되는데요. 한국의 그래서 IT 섹터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그 IT 전기전자 애널리스트들은 다 이제 대만 거 보죠. TSMC 매출부터 시작해서 뭐 야가 뭐 쭉 이제 보거든요. 홍하이 쫙 보는데 근데 나중에는 우리나라 거 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 국장에 잘 누워 있으면서 종목만 잘 선택하면 되는데 종목도 너무나 깔끔하게 M2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버티고 서 있고 심지어 두 회사를 합치면은 영업이익이 250조, 순이익이 한 200조 될 건데 그러면은 달러로 140빌리언으로 환산되고요. 네. 140빌리언 이상 벌어들이는 전 세계 기업들은 4개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넘고 이제 애플 넘는다고 했을 때 그 4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4트릴리언 달러가 넘으니까 6천조 이상이고 예. 저희는 1,400조.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걔네들은 선단에 있는 거고 저희는 밸류 체인이니까 네. 좀 할인은 받아줘야죠. 그러면 이제 한 그래 반만 가자. 그게 한 3,000조쯤 되는 거고 그럼 저희 한 1,400조니까 3,000조 여기서 이제 더블은 베이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걔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제 우술이 다 뜬다고 생각하면은 와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작년처럼 똘똘한 액티브 ETF를 사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면 그건 작년 얘기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 ETF는 어쨌든 패시브랑 액티브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ETF를 얘기하면 이제 또 다른 그 레이어로 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주식 운용에 대해서는 패시브 개념과 액티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패시브 개념은 지수만 그대로 추종하자. 액티브는 내 능동적으로 뭐 좀 해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00년부터 그러니까 소위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자본시장법 도입 전후로 한 그 시기에 펀드라는 상품이 나오고 펀드는 액티브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너나 없이 펀드에 막 가입을 했는데 근데 펀드 매니저도 결국 시장에서 주식을 운용을 했지만 리먼에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펀드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고 예. 근본적으로 생긴 이 펀드 불신을 해결해 준 솔루션이 이제 우리 지수에만 따라가는 투자하는 ETF.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덱스 펀드라는 건 있었는데 근데 그거 펀드는 가입이랑 뭐 해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었지만은 예. ETF는 주식시장 상장돼 있으니까 그냥 사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가 가입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된 펀드인 ETF가 지수 베이스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ETF 패시브 ETF 운용하는 글로벌 운용사들도 다 듣보잡이었어요. 그러니까 뱅가드 정도가 좀 유명한 네, 네. 인덱스 이제 창시자니까 존복을 포함해가지고 블랙락 지금 블랙락 뭐 레리핑크 막 어마어마한데 레리핑크 그냥 다 아재였고 아니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뭐 패시브로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한 게 뭐야?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고 누군 열심히 했는데 저는 수익률 0% 나머지 마이너스 30%니까 제가 네. 1등이 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 건데 그 뱅가도 유명해졌죠.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SPY를 만든 스파이를 만든 스페이스 그리고 인베스코 QQQ를 만든 인베스코 예. 이렇게 다 듣보잡이었는데 자산운용사들. 네, 예. 다 듣보잡이었으나 몇백 빌리언 이상을 막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죽었냐? 액티브가 죽은 거죠. 그래서 다 패시브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액티브 이제 노노 다 패시브로 가야겠다 하는 거가 ETF랑 맞물려 가지고 ETF 이꼴 패시브 투자 이런 생각이 맞물려져 가지고 지수 투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2010년 이후부터 다들 갖게 되신 거고요. 특히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만 잘 사면은 이제 된다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개인들에게 제시되는 방법론이었고 ETF도 좋은 ETF 지수 추종하는 ETF들도 있지만은 모든 ETF는 지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래소에서 주는 지수인 코스피라든가 뭐 이런 밸류업 지수 같은 것들이 있지만 각 운용사들이 지수를 만들어서 그것 따라가냐? 네, 그걸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수 전체가 아니라 좀 뾰족하고 싶어요. 반도체 ETF, 또 2차전지 ETF, BBIG ETF 이렇게 나오면서 ETF가 한국에도 1,000개 넘고 미국은 이제 4,000개가 넘어졌는데 근데 액티브는 요즘에 왜 다시 조금 꿈틀거리고 있냐면은 이것도 결국은 좀 혁신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요즘에 예를 들면 나스닥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애플 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스닥 ETF QQQ로 사면 애플을 담아야 돼요. 시총 비례로. 예. 그치만 저는 이제 구글을 좀 더 사고 싶은데 알파벳을. 이 마음. 이 마음이 결국 액티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을 어느 정도 추종하고 싶은데 이제 완전 따로 놀기 싫고. 근데 좀 더 좋아 보이는 놈 좀 더 사면 안 돼? 이게 액티브 마음이 약간 한 10%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액티브 100%가 가게 되면은 네. 나스닥 지수고 나발이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한 종목 몰빵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미국 액티브랑 한국 액티브가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의 액티브는 가장 유명한 게 캐시우드의 아크인데 아크는 캐시우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ETF는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를 만들었던 그 인물이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불신이 많았던 인물이셔가지고 예. 한국 액티브는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를 70% 상관성을 유지하고
30%만 그냥 유도리 있게 돌려라 해서 저희는 이제 30% 액티브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스닥은 추종하나 애플 안 사고 구글 더 사고 이런 액티브들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티브 ETF들이 이제 2020년부터 셋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22년 이후에 출시됐던 액티브 ETF들이 지난 3년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이 좀 자기 평소 생각이랑 좀 유사하니까요. 저도 완전히 뭐 따로 놀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 지수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퇴직금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근데 좀 더 좋아지는 기업들 좀 더 사고 싶은데 그거는 매니저들이 그냥 그 좋아질 기업들 알고 좀 더 사면 되는 거고 성과도 보니까 3년 좋고 1년 좋고 다 좋으니까 네. 액티브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넘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주식형에서는 액티브 ETF 성장률이 엄청 났죠. 액티브 ETF 가장 잘하는 타임폴리오에서는 24년 말에는 수탁고 0.8조였는데 이제 올해 4조가 넘었고 삼성 액티브도 지금 수탁고 기준으로 0.5조가 안 됐었는데 작년 말에 1.1조가 넘고 막 이렇게 쓰니까 액티브 ETF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국장이 누구라고 했잖아요. 국장도 그럼 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소위 코스피 액티브를 하기보다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는 금양도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거는 수질 관리가 안 되는 지수여가지고 그냥 예. 시총되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도 그래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밸류업이라는 지수를 재작년 말에 만들었는데 예. 코스피 애들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데 퀄러티도 있는 흑자 계속 내고 모멘텀 있고 막 배당 있고 이런 애들을 따로 추려가지고 네. 밸류업이라는 지수를 거래소 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도 있고 액티브 ETF도 있어요. 근데 그 밸류업 지수가 그럼 코스피를 이겼냐? 작년에 코스피가 75%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밸류업은 90% 떴다 이 말이죠. 아, 이겼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긴 지수가 몇 개 없는데 그렇구나. 코스피의 모멘텀 지수인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를 이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뭐 사야 돼요라고 하면은 그냥 밸류업 액티브를 사라고 합니다. 밸류업 액티브 ETF. 그러니까 타임의 밸류업 액티브 ETF 아니면 코엑트의 밸류업 액티브. 코스피 200에서 물 관리 좀 한 거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코스피 200에는 과거에 금양도 들어갔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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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회사가 코스피 200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냥 참 얘기 재밌게 잘해. 그렇잖아요. 그런 회사가 그런 회사가 시총 때문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퀄러티로 한번 좀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른 네. 퀄리티한 거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도 SPY라고 있는데 네. SPY의 모멘텀 지수라고 하는 SPMO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에서도 모멘텀을 추려가지고 하는 전략들이 있었는데 밸류업이 코스피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밸류업 생각을 하고 ETF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패시브 ETF부터 액티브 ETF까지 다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 밸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네. PBR 0.5배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국의 이 밸류라는 말은 그렇지. 뭐 어떻게 잘못 퍼졌어요. 한국의 밸류라는 말은. 야, 밸류? 뭐 시멘트 주식 사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밸류. PBR 0.5짜리 사고 있는 거냐? 저희는 성장을 추구하는데 타이틀이 밸류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 근데 그 밸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모멘텀 퀄러티가 밸류업 지수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베이스로 국장에 누워 있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인다. 잘 새겨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미국의 프록시 내지는 미국의 생태계 안에 네.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는 미국의 생태계가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새로워지는 이유는 80%는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생태계에 중국 배제하고 대만 없애고 뭐 하다 보니까 야 코리아 일로 와봐 좀 시키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우방 국가 중에서는 소위 나름 일머리 그 좀 정도의 그러니까 최고의 OEM, ODM 퀄러티를 제공해 주는 그 제조업 국가가 필요한데 네. 이제 그 국가로서 원래 대만을 활용했었다고 전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지계학적 그냥 정세 속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멘텀의 시초인 트럼피즘이 네. 트럼프도 임기 이제 슬슬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반밖에 안 남는 건데 재선도 또 안 되고 이젠 네.
만약 코스피가 계속 뜨고 한국이 정말 그 새로운 그 물결에 타려면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미국의 이런 변화의 물결은 가속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 변수가 없을까요? 이런 준사파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 산업이랑 수출 상위 15대 품목을 보면은 네. 결국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인데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냥 너무나 압도적으로 그냥 전 세계 메가텍 그 고객사들은 미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다 있는 거고 그냥 전 세계 메가테크 기업들의 거의 병목일 정도로 현재는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냥 그 반도체만으로 너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E 곱하기 멀티플인데 그 멀티플이 PBR 국가에서 PER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사이클적인 그런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미국 산업에 붙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게 아니어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전망들이 지금 이익 베이스로 한 전망들이죠. 그래서 코스피 5,600, 5,200, 5,500 예. 이런 전망들은 다 멀티플 단에서 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익 베이스로 하는 전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여전히 일부 업사이드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투자 전략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눈앞에 있다. 국장에 잘 누워 있어라라고 네. 하면 배당 그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가 제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0대 때 주식으로 잃는 돈은 소위 몇백 몇천이지만은 60대 때 주식으로 잃는 돈은 몇억 십수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60대 때 주식으로 그렇게 손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회복이 안 되기 잘 쉽지 때문에 않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연령에 따라 가지고 성장주를 넣어야 되는 그런 시기와 또 배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배당에 대해서도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60대 이상의 진행자분이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갔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욕구는 나이 무관이라는 거예요. 60대도 성장을 원하고 70대도 원하고 그러니까 자산을 다 불리고 싶어 하지. Exactly. 네, 자산을 유지하고 뭐 배당만 이거 안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욕구는 다 있죠. 그런 욕구는 다 있지만은 그거가 잘못됐을 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느냐, 회복 가능한 타격을 입느냐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국에는 배당도 약간 잘못 그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대체하고 싶은 거는 예. 월소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통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배당해요. 그래서 이건 배당주 투자일 수가 없어요.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저성장주지.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배당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는 내가 없어지고 있는 현금 흐름을 월 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 월간 분배나 월간 배당이 되는 그런 상품들의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를 사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기자님이랑 얘기할 때 미국에 모기지 리츠가 있는데 네. AGNC나 NLY 같은 모기지 리츠가 있는데 월 배당을 하고 배당 수익률이 14%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오피스텔을 몇 년 전에 2억에 샀는데 그때 월세 연간 1,000 벌었거든요. 5%의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수요가 박살나서 임차 수익이 800만 원 빠지니까 오피스텔도 1억 6천으로 이제 4천이 빠졌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5%는 빠진 상황에서 벌고 있는 예, 거고 예. 원 매수 금액 대비해서는 4%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투자 목적으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에이전시 제 책도 있고 막 이런 걸 얘기했더니 그럼 그 자기 그거 팔고 그 금액을 그 배당 에이전시나 NLY 같은 모기지 리츠 사면은 14% 배당 나오냐? 그래서 나온다 한번 사봐라. 해서 이제 매도하고 샀는데 이제 1.6억 정도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월간 한 18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월 180이면 연 2,300 나온다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좋아졌죠. 그 63만 원 받다가 이제 같은 금액으로 180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말이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도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당 분리과세는 2천만 원까지 네. 있고 배당 분리과세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 따로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국내 성장 기업에. 네네.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을 받아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4% 나오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얘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미국 모기지 리츠가 너무 부담이라면은 국내 상장한 월배당, 월분배하는 방식의 ETF도 있다. 커버드콜 말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6% 월간 0.5%를 계속 따박따박 주고 또 성장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배당주는 보통 연말에 좀 샀다가 배당 받고 나머지 기간은 성장주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이 플레이가 안 된 이유는 저희가 ETF를 패시브로 하게 되면은 배당주, 고배당 ETF, 그다음 성장 ETF를 이제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 잠깐 샀다가 이거 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월 분배금을 하고 있는 그런 액티브 ETF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월 배당을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배당주도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월 배당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월 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받아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고 연령대로 가면 갈수록 내가 주식으로 결국 추구하려고 했었던 수익률이 보통 개인들은 보통 이제 두 자릿수 한 1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 배당을 주는 배당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월간 받다 보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저성장주를 연에 한 번 배당하는데 그걸 배당주 투자라고 하는 그거는 완전 잘못된 프레임이고 월배당 받는 거예요. 네, 무조건 월간 배당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러니까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왜 만듭니까? 사람처럼 일했던 도구 장비를 쓰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계속 월급 받던 우리의 그 루틴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품이 들어와야지 그게 대체가 되는 거지. 갑자기 뭐 연배당 한 번 많이 받고 연간으로 활동하세요. 그럼 저희가 활동이 되겠냐고요. 그럼 매월 직접 배당을 해주는 매월 배당하는 기업 주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한국에는 없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모기지 리츠를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는 ETF들이 이제 그 월배당 ETF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에 옵션을 매도한 매도 금액을 월간 분배하는 커버드 콜이 나왔는데 짜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을.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러니까 제가 100이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10에 대한 상승분 콜옵션을 매도하면은 이제 이 포트에는 90의 주식이 있는 셈이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명목 금액만 있고 옵션은 매도 쳤기 때문에 올라가도 수익이 안 나고 되거든요. 네. 내려가는 거는 이제 같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배를 갈라서 주는 건데 얘는 배당이 아니라 옵션 매도금이고 분배금이지만 근데 그게 조 단위로 팔린다는 거는 이 니즈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박따박. 그래서 이 니즈가 있는데 그렇다면 ETF 사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배당 ETF를 많이 만들고 월배당 ETF를 만든다면은 수탁고가 금방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액티브 ETF 잘하는 삼성 액티브나 타임 같은 경우에 이런 상품들 다 있고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내용물이 월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을 담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ETF들 중에서 월 배당은 아까 말한 그 모기지 리츠는 그냥 수익을 그냥 리츠는 완전 배당하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리츠는 이제 배당 가능 수익을 100% 배당하죠. 그거를 12달 쪼개는 네, 12달 쪼개서 내는 거고. 쪼개서 주는 거죠? 네, 12달 쪼개서 주는 건데. 중간에서 ETF 운영하는 회사가 쪼개주는 거죠? 리츠는 그냥 리츠 회사가 쪼개주는 거고 ETF를 물어보시니까 ETF 답변 드릴게요. ETF는 배당이 뜨문뜨문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배당만으로 쪼개기에는 배당액이 많지 않거든요. 예. 이런 월배당들이 보통 6%를 추구하는 이유는 한국 증시가 6% 정도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쪼개줄게.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100에서 106으로 갈 거니까 그 6을 쪼개면은 0.5씩 쪼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원본이 지켜지면서 6이 쪼개지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원금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6%의 약간 예금화 상품처럼 만든 거거든요. 이런 네. 배당 예. 성장을. 근데 액티브 매니저들이 봤을 때 뭐 어차피 주가가 6% 올라가는 걸로 쪼개는 건데 중간중간에 내가 운용만 더 잘하면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배당 성장 액티브들은 주식의 매각 대금을 분배금의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매각 대금은 근본적으로 분배란 형태로 오지만 배당 소득세는 아니에요. 한국은 노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형태의 ETF들은 형식은 배당이지만은 실제 배당 원천은 한 2, 3%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주식 매각 금액입니다. 매각 금액이고
작년에는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이런 상품들이 막 55%씩 뜨고 배당도 6%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좋았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상품의 금액을 좀 늘려 나가시면은 추천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안정? 예, 그렇죠. 아하, 월 오케이. 배당도 받고 엉뚱- 성장도 좀 추구하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장 못하는 진짜 배당주에 가서 코 박고 있지 마라. 네, 저성장인데 오케이, 오케이. 배당 수익률만 높은 그런 죽어 있는 기업을 배당주라고 사는 거는 우리 개인에 맞지 않죠. 매달 따박따박이 그렇게 아쉬우면 그거 해주는 것도 있으니. 네. 어. 저는 사람이 결국 그런 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맞아요. 그런 월간 배당을 받아보기 시작하면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걸 봤어요. 사람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월 배당 너무 좋다. 이거 금액 처음에 조금 했는데 더 늘리고 싶다. 그래서 점 늘린 다음에 너무 행복하다. 배우자한테 추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배우자한테 추천해. 서로 행복해. 그래서 연금 걱정이 없어졌어요. 대표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하이닉스 사서 쓰고 조금씩 팔아가면서 월 배당이다. 그 월배당 ETF가 하이닉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망고 해피한 거예요. 망고 해피하고 다만 개인이 직접 투자도 일부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깔아놓는 금액이 오케이. 현금 흐름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도 성장주를 담아 있는 게 있으니 잘 찾아보자. 네. 미국 리츠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줘요? 그거는 이제 미국 주담대는 리먼 사태 이후에 다 고정금리 대출로 바뀌었는데요. 음. 그 미국 주담대를 그 주담대 채권을 모기지 리츠가 이제 자본을 조성해서 사들인 거죠. MBS를. 예, 그거를 5% 금리를 사들이면은 5%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자기는 3%로 조달하면은 그러면 2% 포인트의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5% 받고 3% 받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조달 금리가 내려가니까 리파이너스 해가지고 2% 버는데 2.2 벌고 그러면 배당 좀 더 해주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달 금리가 3에서 3.2가 되니까 내가 2.빵 벌다가 1.8 벌면서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어쨌든 어포더빌리티가 미국에서도 화두여가지고 남단이 당선되고 네. 이러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페니메 통해 가지고 모기지 MBS 막 사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모기지 리츠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조달 금리가 이쪽에서 좀 더 내려가는 그런 국면 속에서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 새해 얼마 안 됐으니까요. 작년에 나와서 그 달러 자산 1억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전시 1억을 사가지고 1,400만 원을 받아서 15% 과세하고 1,200만 원을 연금 저축에 넣고 한 20년 돌리시면은 이걸로 이제 한 9억 10억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놈이 본주가 한 10에서 15% 떠버려가지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12%대로 내려갔는데 본주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처분이익도 생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이 좀 좋아지긴 했죠. 근데 저는 그런 개별 리츠는 금리 향배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100% 채우시기보다는 뭐 일본 부동산 리츠든 아니면은 이런 ETF 같은 거요. 월배당형 ETF를 믹스하셔가지고 현금으로는 배당 어떤 비중을 맞추시면은 포트폴리오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좀 신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ETF들도 잘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해외 주식 조금 빼놓은 거 있는데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세금 더 내가면서 뭐 그럴 거 없겠다 그 말이죠. 네. 세금은 저는 그냥 낼 건 낸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에 너무 매몰이 되게 되면은 저는 특히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하시는데 10년에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씩 줄 수 있으니까 딱 2천만 원만 주고. 딱 2천 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근데 그냥 매년 2천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여유가 있으니까 더 주는 건데 그냥 세금 좀 내면 되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400만 원씩 그냥 10년 연방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 그거를 복리 투자로 굴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00만 원씩 그러니까 월 100씩 준다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데 이미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네. 그럼 만약에 1,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1,200만 원씩 줬는데 미국 S&P는 그냥 50년 장기 기대 수익률이 9.5%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연 2%씩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원화 기준으로는 한 12%씩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1,200만 원씩 연 12% 복리를 40년을 하게 되면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5억이에요. 와.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40살 됐을 때 155억이 있는데 뭐 집도 해주려고 그러고 뭣도 해주려고 자꾸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한테 그냥 계속 증여를 해라. 그러니까 그걸 반으로 줄이면은 그 반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600만 원씩 계속 줘라. 아니면 400씩 계속 줘라. 예,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후에는 150몇 억으로 집 한 채 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 7%면 그게 한 16배 물가 오르는 거니까 지금 돈으로 한 8억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나 뭐 작은 돈입니까 그게? 엄청 큰 돈이죠. 그럼. 네, 대출 없이 사는 건데. 그렇죠. 예. 네. 다음 생에는 최상욱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예. 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오늘 해주신 얘기 잘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